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나경원, 송원석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1심 선고 공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9년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은 총 6명인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있습니다. 우선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에도 현직인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각각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군요. 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며 무죄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판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기자, 재판부의 판단 배경은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당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고 국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의원을 감금한 점이 인정되고 막아서서 앉힌 것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해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에서 최악을 면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곧바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는 건데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역시 조희대 사법부다운 판결이라면서 곧바로 개혁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죠. 네, 표면적으로 유죄 자체는 아쉽다고 하면서도 의원직 상실까지 가지 않은 형량에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폭거로부터 사법체계를 지키려는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신설로 실패로 확인됐고 또 공수처는 역량 부족 논란만 일으키는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냐며 당시 저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사자이면서 지도부인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애초 여당 무죄, 야당 유죄를 바탕으로 한 정치 탄압 성격의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처럼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며 바로 대여 공세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이어졌습니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겐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검찰 처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문이 잇따랐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별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나 의원은 애초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정치적 행위였다며 이번 판결로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범보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내고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를 자제할지 지켜보겠다고 대장동 사건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검찰이 애초 징역형을 요청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은 데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온도차가 감지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검찰은 오늘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 공식적으로는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 자체를 유죄로 판시했다는 데 방점을 찍는 기류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더라도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검찰과 사법 이슈는 대통령 순방 기간만큼은 잠시 넣어두자는 이른바 함구령도 있는 데다 자당 소속 박범계 의원 등도 공동 폭행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만큼 공식적으로는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 밖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의원들에 대한 면책 판결이라며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 없는 돌출 행동이라면서 쓴소리를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교감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가 또 돌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 역시 YTN에 본인들만 투사냐, 대통령 순방 중인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졌지만 법사위원들은 당당했습니다.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겁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을 대장동 진실을 덮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경위와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노골적인 이틀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여기에 항소 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건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압 의혹으로 출발한 항소포기 사태는 검사 징계와 여당 엇박자 논란까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순방기간 불거지는 돌발 상황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신임 간부들은 내일 첫 정식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인사가 전부 난 건 아니었죠? 네, 어제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했던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요. 항소 포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뒤 사표를 낸 박재혁 수원지검장의 빈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검에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 등 정치권과 얽힌 중요 사건이 있는 건 물론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설치도 예정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내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인사로 인해 비게 된 자리들이 있죠. 특히 어제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있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오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여럿 비게 됐는데요. 통상 법무연수원은 한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부 좌천성 인사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인사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하죠? 네, 새로 임명된 고위 간부들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이 가운데 박철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면서 또 취임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인데요.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재검토를 지휘한 대검찰청 보고 개통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제는 박 검사장 스스로가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맡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항소 포기가 옳은 결정이었고 외압은 없었다는 법무부 주장을 관철하려는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인사, 보은성 인사라는 혹평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법사위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대놓고 반목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까지도 생겼는데요. 다만 검사장들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고 검찰 내부망 등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조직의 안정에 주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후속 인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만큼 안팎으로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기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배가 입항하면서 사고 충격에 몸만 빠져나온 승객들은 여객선에 두고 온 물품들을 챙기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무인도에 좌초된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입니다. 선수 밑바닥에 볼록한 구조물이 마구 구겨졌습니다. 두꺼운 강판이 말려 들어간 자리엔 수풀과 나무가 박혀 있습니다. 오다가 밤에 8시쯤에 섬하고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쾅 소리 나서 나와서 구조하고.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30분 만에 부두에 입항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밤사이 사고 여객선에 줄을 묶고 다시 바다에 띄우는 이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머문 승객들은 다시 부두를 찾아 배에 남겨둔 차와 화물을 챙겨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쑤시고 아프네요. 기사분들 다 놀라서 저녁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몰린 탓에 일부 승객들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보상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차 앞에 내려주고 아무 코멘트가 없으니까 이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객선 선사 측은 사고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해경은 여객선 1등 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형준 기자입니다.
여객선 뱃머리가 무인도를 들이받은 채 섬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승객과 선원 260여 명과 차량 110여 대를 태운 채 좌초한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으로 해당 항로를 하루 2차례 오갑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경로에서 180m가량 벗어난 곳. 현재로서는 선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해 관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1등 항해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선박 조종은 1등 항해사가 맡았는데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의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봤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등 항해사가 선박 결함을 주장했다가 돌연 포털뉴스를 봤다고 진술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배가 나아갈 방향을 바꾸는 변침을 언제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해역에서 변침이 늦어지면 배가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CCTV 등을 토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항해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중과실치상 혐의로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이 1등 항해사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항해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고 원인 조사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AI 칩의 감가상각 문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돼 있어서 앞으로 AI 거품론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의 호황을 이끌어온 AI 산업의 대표 주자 엔비디아가 3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8월에서 10월 570억 달러, 우리 돈 83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매출 549억 달러, 주당 순이익 1.25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AI 거품 우려와 엔비디아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 방식 논란이 시장을 흔드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AI 칩 감가상각은 고가의 AI 장비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비가 쓰이는 기간에 맞춰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PU의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AI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수익, 나아가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엔비디아 AI 칩의 회계상 사용 예상 기간인 내용 연수를 최대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2년에서 3년에 불과할 경우 AI 인프라 구축 비용 계산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AI 칩의 감가상각 문제가 앞으로 AI 인프라 투자 전략과 기술주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면서 코스피가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3분기에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강세 마감했고 우리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코스피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4,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국발 한파에 이틀 연속 움츠렸던 코스피가 오늘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6% 오른 4,030으로 출발해 4,060선 턱 밑까지 오른 뒤 1.9% 오른 4,004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순 매수였던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1조 4천억 원 가까이 순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수는 사흘 만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6% 넘게 올랐고 4.3% 오른 10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쳐 10만 전자에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 넘게 올랐고 장 후반 상승폭이 줄어 1.6% 오른 57만 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코스피 하락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속에 2.4% 오른 8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날아오른 반면 환율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출발해 1,47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라간 환율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후 1,450원대로 내렸던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1,460원대를 유지하면서 은행 창구에서 환전 시 매입 환율은 1,500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공범으로 지목돼 도주한 남성이 충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음 달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도주했던 주가 조작 공범이 결국 잡혔군요. 네, 특검은 오늘 오후 4시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주가 조작 당시 김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0월 17일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까지 하면서 이 씨의 행방을 쫓아왔는데요. 지난 12일 지명수배 이후 8일 만에 이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이 씨를 특검 사무실로 압송하고 있는데요. 이 씨가 도착하면 앞서 도주했다 붙잡혔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처럼 압송되는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다음 달 4일과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7일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된 건데요. 특검 측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들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구치소를 통해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한 다음 달 4일 조사에서는 서희건설 측이 건넨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청탁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음 소환 때는 누락된 부분을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특검이 최근에 인지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내가 건넨 로저 비비의 가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증인신문에서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는데요.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 전화해서 방첩사에 정보를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당 통화에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해라 라는 지시를 들었다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여러 지휘관들과 통화한 윤 전 대통령보다 한 통화를 받은 자신의 기억력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 과정을 자체 점검한 결과 감사 착수부터 시행 전반에 걸쳐 전산 조작을 비롯한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시행된 권익위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해 현재 유 전 총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TF는 유 전 총장이 2022년 권익위 감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자료 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 착수 결정부터 내린 뒤 감사 대상을 찾아가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을 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에 앞서서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에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압델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오찬 일정을 소화합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경제와 문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회담 결과물을 담은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카이로 대학교로 넘어가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동포, 우리 기업 현지 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지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공으로 향합니다. 네, 이 대통령 현지 언론에 기고문도 썼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이집트 국영 최대 일간지인 알아흐함 이 대통령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국과 이집트가 대륙과 문화, 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워낸 역사를 갖고 있다고 썼습니다.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줄 원동력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5년 양국 수교는 협력을 통해 혁신하고 공동성장을 이룩할 결정적 계기였다며 현재 지어진 우리 기업 공장과 우리가 설립한 이집트 기술대학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만들어 나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며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외교적 인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꾸준히 동참해온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이집트 간 평화 협력이 앞으로 더 넓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문화,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뤄질 양국의 협력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 국가가 되겠다는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읽어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해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진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가 노출된 게 아니고 관안에 들어있던 그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제가 발생했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50대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노동자 3명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의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관련 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발파 작업 업체 등 6곳이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발파 해체 사전 작업인 취약화 작업 중 붕괴해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사고 2주일 만에 경찰과 노동부가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와 시공사인 HJ중공업, 발파를 맡은 코리아카코 등 6곳으로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작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붕괴 예방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원청인 HJ중공업과 하청인 코리아카코 사이 정확한 작업 지시와 공법 등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진술일 뿐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중심으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어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를 탔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미국의 관세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누적 기준 수출은 596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을 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6시 11분, 우리 시간으로 6시 11분, 현지 시간으로 11시 11분에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됐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해 숙련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게 마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투자 포럼에서 미국 재건을 위해선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배터리 제조는 매우 위험하고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민 당국이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한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본인은 단속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되짚으며 지금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들은 전문 인력들을 데려와 미국민을 가르칠 거라며 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H-1B 비자 확대 방침에 강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반발이 커지자 중요성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I love my conservative friends. I love MAGA. But this is MAGA. And those people are going to teach our people how to make computer chips.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our people are going to be doing great. 외국 인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지층을 설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외국 기업에서 공장 가동을 위해 본국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재건은 실패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본인의 이런 입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 의회 결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가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파일 공개를 거부했던 미 법무장관은 법을 따르겠다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상원 의원들은 파일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I mean, I've been saying for a long time that I think that all the credible information that can be released should be released. I hope that doesn't happen because that would, of course, defy the act of Congress and the stated intention of the president to release this information.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겁니다. Do you mean that you will provide all the files by 30 days?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앱스타인과 친밀했던 것으로 드러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픈 AI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서머스가 총장을 지낸 하버드대에서는 앱스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is I think really indicative of the kind of political environment that we now live in 21st century US.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번에는 앱스타인 파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째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고강도 3중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는데요. 온갖 규제도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지 못하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현금력 부모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사치진 않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굳이 내려팔 게 뭐 있어? 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질 않는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위주의 공급 대책으론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수원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10명 넘는 관원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가 있습니다. 이 태권도장은 주로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촬영 피해자도 대부분 아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A씨는 수개월에 걸쳐서 초등학교 여학생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사진 수백 장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멈춤 사고 등 우려가 계속되는 한강버스의 선착장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지만 동절기 운항 중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선착장 진입 과정에서 항로를 이탈했다가 강바닥에 걸려 꼼짝없이 멈췄던 한강버스. 사고 지점 코앞에 있는 잠실 선착장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착장 주변으로 강 밑에 가스관이 지나고 그 위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보니 준설이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가스관에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준설을 하지 못해서 거기 근처에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다. 검토할 수 있으시죠?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한강을 찾는 시민들 발길이 뜸한 동절기에 운항을 잠시 멈추고 안전 확보에 주력하라는 제안에는 공감은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계절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잦은 사고에 대해선 운행을 멈추고 사업을 재검토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경미한 잔고장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발생할 때마다 멈춰라, 이 사업 중단해라, 운행을 전부 전면 정지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과도한 요청이긴 합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평균 20년 걸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은 건 전임 시장이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은 거를 다 어떻게 보면 논밭을 뒤엎은 겁니다.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하려 한다며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체식과 대체 프로그램으로 공백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27일 추가 교섭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빵과 음료수를 받아갑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대체식과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돌봄 수업과 특수 학급에 있어서도 공백이 불가피했습니다. 돌봄 전도사님들께서 전부 파업에 참여하셔서 저희는 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파업을 벌이는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인천 등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호남 지역과 제주,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 전날에는 전체 급식 대상 학교 가운데 33%인 1,089개 학교 노동자 6,9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현재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등에 있어 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할 권리 주십시오. 차별 없는 임금, 최저임금 제발 맞춰주십시오. 앞서 교육부 등과 8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벌이자고 당국에 제안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회의는 타결에 실패할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교육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추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군도 소셜미디어에 경고 메시지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 일단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인데 중국의 뚜렷한 대응 카드가 부족하다는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냈습니다. 중국군도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본을 위협하는 내용의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는가 하면 서해상에서 실전 훈련을 한다면서 항행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급파했지만 중국은 일본 측을 하대하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히려 여론전에 활용했습니다. 일본은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向こうのですね局長がポケットに手を突っ込んでいる中で金井局長がですねなんか頭を下げているようなシーンと決してそんな状況でですね会談が行われたわけではないと思っておりまして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중지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中国側に対しては現在申請中の輸出関連施設の速やかな再登録を含む輸出の円滑化に向けて働きかけていくとともに残された10都県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これは粘り強く求めていく考えで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에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현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 내부의 친중국 인맥이 부족한 점도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이 공세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본의 대중 외교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깊어지는 중일 갈등에 K-팝 그룹 에스파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 17일 글로벌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체인지의 일본 NHK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 에스파가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이 과거 SNS에 원자폭탄 버섯구름과 비슷한 모양의 조명 사진을 올렸다면서 닝닝의 출연은 원폭 희생자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8만 명 이상 동의했는데 소속사인 SM은 현재까지 에스파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가 풀리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역시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늦가을답게 아침에는 제법 춥겠고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전 12도, 대구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매우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더욱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가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7개월 만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결심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했습니다. 막말과 고성, 몸싸움까지 오갔습니다. 특히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안건 상정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 과정에서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법안 서류를 탈취했고 주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며 거친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또 당시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가량 묶어두면서 경찰이 국회로 출동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이 입법 절차를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숨진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26명의 1심 선고가 무려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영상 자료가 방대하고 관련 인물이 많은 데다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과 선거를 이유로 불출석하기 일수인 탓에 재판이 지연됐던 겁니다. 당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10명도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등 민주당 현직 의원도 포함됐는데 그동안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횡포라는 이름으로 저항의 대상이 되고 방해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 주 결심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 연루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SNS를 통해 죄는 있지만 벌은 주지 않겠다는 셈이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 내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충돌은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현실은 당시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걸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쓴소리를 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교감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가 또 돌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 역시 YTN에 본인들만 투사냐, 대통령 순방 중인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졌지만 법사위원들은 당당했습니다.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겁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을 대장동 진실을 덮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항소포기 결정에 경위와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노골적인 이틀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여기에 항소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건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압 의혹으로 출발한 항소포기 사태는 검사 징계와 여당 엇박자 논란까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순방기간 불거지는 돌발 상황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법무부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좌천 등이 거론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법무부 인사는 기강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란 겁니다. 당장 검사장 5명만 인사를 냈는데 관심은 후속 조치로 쏠립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던 검사장 18명이 대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검사로 보임한다든가 징계성 전보를 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밝힌 박재혁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의 사표도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연 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자리를 비워둔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직으로 여겨지는 곳이라 누구든 좌천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혹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장들도 상황을 관망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배가 입항하면서 사고 충격에 몸만 빠져나온 승객들은 여객선에 두고 왔던 물품들을 챙기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무인도에 좌초된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입니다. 선수 밑바닥에 볼록한 구조물이 마구 구겨졌습니다. 두꺼운 강판이 말려 들어간 자리엔 수풀과 나무가 박혀 있습니다. 오다가 밤에 8시쯤에 섬하고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쾅 소리 나서 나와서 구조하고.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30분 만에 부두에 입항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밤사이 사고 여객선의 줄을 묶고 다시 바다에 띄우는 이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머문 승객들은 다시 부두를 찾아 배에 남겨둔 차와 화물을 챙겨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쑤시고 아프네요. 기사분들 다 놀라서 저녁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아프다고. 갑자기 사람이 몰린 탓에 일부 승객들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보상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차 앞에 내려주고 아무 코멘트가 없으니까 이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객선 선사 측은 사고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동으로 조종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켠 채 운항을 하다가 돌섬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벤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벤침을 해야 되고 통상 속력은 벤침을 하더라도 2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과연 뭐를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건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항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 구간에는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제선 의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장에 관해서는 조사 후에 신병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해당 사고 해역은 지난해에만 해양 사고 46건이 발생했던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작은 섬이 많아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동 조타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으로 빠져나오다가 사고가 난 건데 관제센터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좌초된 해역은 전남 진도와 장산도 사이에 있는 목포항 진입수로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곳곳에 분포된 협수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목포항 진입수로는 지난해만 46건, 최근 5년 사이엔 19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좌초된 경우는 6건으로 해양사고 가운데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매일 2차례 여객선이 이동하는 곳으로 운항이 잦은 해역에서 섬에 좌초된 사고는 이례적입니다. 섬이 많고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목포항 진입수로의 특성상 여객선이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수동으로 통과해야 하는 장소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위치가 지금 아주 협수로고 또 그 족도라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또 사고 여객선이 목포 해역으로 들어온 것까진 VTS, 즉 해경 관제센터가 확인했지만 사고 해역을 담당하던 관제사가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한 부분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 잘했다고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관제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타를 수동으로 전환도 하지 않은 데다 관제센터 역시 항로 이탈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발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 건 바로 국내 범죄 조직에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각종 사기 범죄를 위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구해서 캄보디아에 공급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승용차에 탄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저 구속되는 거예요?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저 당장에 구속되는 건가요? 지금 변명하고 있으니까 변명의 기회는 줬고 충분히 저 당장에 구속되는 거예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오피스텔, 온몸에 문신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보이스피싱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강원과 광주, 대전, 울산 지역 4개 폭력조직 조직원 11명 등 모두 5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사기범죄 조직에 대포통장과 스마트폰 등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등을 공급한 대가로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아 모두 1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이 공급한 스마트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고 60명이 넘는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지역 내 선후배 또는 지인으로 대부분 20, 30대 청년층, 이른바 MZ조폭이었습니다.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 공급하며 범행을 하였고 지역 후배들이 범행을 이탈하고자 하면 협박 등을 통해 범행을 계속 유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샀고 조직원이 검거되면 상부 조직원이 변호사비나 벌금을 내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비롯한 피싱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여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 피해 사기 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 세탁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3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화금융 사기로 피해자 12명에게 1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해서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에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피부과에서 주로 쓰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치료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서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관리실에 무더기로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미용용품 가게 바닥에 은색 상자가 가득합니다. 피부과 등에서 치료나 시술 때 쓰는 레이저 치료기가 들어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제품들인데 국내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50대 A씨 등 유통업자 7명이 중국에서 선박으로 밀반입한 레이저 치료기를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1월부터입니다. 6년 넘게 판매한 양이 확인된 것만 4,600대가 넘습니다.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된 레이저 치료 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무더기로 팔려나갔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피부관리 업체였습니다. A씨 등은 전국에서 게릴라식으로 판매 세미나를 열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를 인증한 사람에게만 제품을 판 거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무자격자에게 버젓이 팔린 겁니다. 세미나를 자기들끼리 검증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통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전화상으로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 대당 많게는 200만 원 넘는 가격을 매겼는데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이 38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다 다루는 사람도 의사가 아니다 보니 위험성이 크다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는 레이저 치료기 불법 시술로 화상이나 염증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자 가운데 A씨 등 2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해경은 기기를 공급한 중국 국적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계는 연말 인사를 앞당기며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곧 발표된 삼성전자 인사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족쇄를 푼 뒤 단행하는 첫 인사라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깜짝 인사를 냈습니다.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해 비상조직으로 운영하던 사업지원 TF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재편했습니다. 비상체제 종식 선언이자 사법 족쇄를 푼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TF 수장으로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은 2선으로 물러났고 박학규 사장이 초대 사업지원실장을 맡았습니다. 남은 사장단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발표하던 인사를 최근엔 11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8년 만에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본인만의 색깔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판을 짜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삼성보다 늦게 인사를 냈던 SK그룹은 이번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초 이뤄지던 인사를 한 달 이상 서둘러 지난달 말 사장단 조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조만간 새 진용을 갖출 예정입니다. 재계가 인사 시기를 앞당긴 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조직 체계 정비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26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올해 연말 인사의 가장 큰 흐름은 세대 교체와 인공지능 등 신사업 인재 전진 배치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생 사장을 5명이나 배출하는 등 1970년대생 전진 배치 속에 1980년대생 기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통보받은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답변 시한인 오늘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사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서 공연 입장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가 있는 보험 사기 일당 18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흠이 추돌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서 가담자들을 모집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가며 사고를 꾸민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한 차량이 서서히 지나갑니다. 좌회전을 하던 순간 길 끝에 서 있던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위장한 보험 사기 일당인데 이들은 이 사고로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수도권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조직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각자 보행자와 운전자로 설정해 허위 교통사고를 꾸미기도 하고 공격수와 수비수 역할을 맡아 약속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수비수가 운전하고 있으면 공격수가 들이받는 식입니다. 또 불법 유턴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의 사고가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저쪽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차선 변경이 잦은 곳인데요. 일당은 이런 점을 노리고 이곳을 맴돌며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과거 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총책들은 가벼운 사고더라도 가담자들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부풀리고 받아낸 돈의 50에서 8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일당이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방병원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방문하고 이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 뒷쿵, 즉 후미 추돌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며 광고글을 올려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집하고 사고 이력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범행 수법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조직 4곳에 가담한 182명을 검거한 경찰은 각 조직의 총책 4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모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단순 유인, 알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에 공산주의자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회담을 요청했다며 회담 일정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담 의제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신민아 씨와 김우빈 씨가 공개 연애 10년 만에 결혼합니다. 신민아 씨 소속사는 두 사람이 오랜 만남으로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식은 오는 12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은 프로야구 한화가 강타자 강백호를 영입했습니다. 노시안과 최은성, 문현빈 중심 타선에 강백호까지 가세하며 리그 정상급 파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올 시즌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강타자 강백호가 대전으로 향합니다. 한화는 4년 동안 계약금 50억 원에 연봉 30억 원, 옵션까지 최대 100억 원에 강백호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백호는 다음 날로 예정했던 미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한화와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기대를 걸고 저를 영입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2차 드래프트에서 고액 연봉자인 안치홍 등 4명을 내주는 반면 한 명도 지명하지 않으며 강백호 영입을 위한 셀러리 캡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팀 홈런 6위, 팀 타율 4위로 대권에 도전하기엔 타선이 약점으로 지목됐던 한화. 홈런 32개를 때린 오른손 타자 노시환에 왼손 거포 강백호가 가세했고 지난해 24개의 홈런을 쳐낸 외국인 타자 페라자도 다시 영입할 것으로 보여 리그 정상급 파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내야수 박찬호 영입에 실패하고 강백호마저 떠나보낸 KT는 일단 포수 한승택을 영입해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외야수를 비롯해 공백이 생긴 포지션에도 추가 선수 영입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박찬호, 강백호 두 선수의 행선지가 정해지면서 우승팀 LG의 박혜민과 김현수 등 나머지 FA를 둘러싼 구단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년 7개월) 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는데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사건 발생은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네.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형사 재판에 이제 주체들의 각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에서 나온 원인인데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피해 다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본인들의 무슨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불출석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법원의 원인은 뭐냐면 지금 이 재판에 증인이 100명 넘게 이제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적당히 증인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닌데 법원에서도 이런 증인 조절에 실패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그 증거를 CCTV를 영상만 보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법원에서는 이 영상의 취득경위나 그다음에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들 측면에서는 이 증거 능력이 본인들의 범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현역 의원 6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두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결과입니까? 유죄는 웬만큼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상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다 나갔고 그런 몸싸움을 하고 뭐 기물 파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총 벌금이 2,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천만 원이고 네.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4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법은 500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제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 500만 원 이하에 모두 이제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형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이 선고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유죄임은 이제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리고 유죄라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일 때 받았던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아까 앵커분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두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찬성하는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물리력 등을 동원해서 저지를 한 혐의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과를 점거하고 서류 접수를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 사실은 이런 감금형이나 폭행이나 이런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제 형법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서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법원 판단을 좀 상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법원은 오늘 유죄를 선고해서 이제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선고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선고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보면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 그래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것이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제 판결문 내용이고요. 거에 반해서 오히려 그간의 총선 등에서 이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재판부가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죄임은 명백하나 이 부분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고려를 해서 원래의 형보다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낮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이 벌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렇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알고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상에 이제 38조의 이제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도. 따라서 경합법의 법리에 따르면 한꺼번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선고를 했는지를 이제 선회에서 좀 판단을 해보면 재판부가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한 측면이 크다. 왜냐하면 경합범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해서 선고가 나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2천만 원에 어느 정도의 벌금이 더해지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형이 됐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2천 몇백만 원 중에 어느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되는 금액이냐 이거 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분분하고 이런 사태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을 구분해서 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구분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구형도 구분해서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도 구분해서 판단을 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런 지금 의원직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검사 구형량보다 이번 판결이 좀 많이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검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오늘 난 선고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구형이랑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구형이랑 차이가 나게 무죄 선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서 과연 본인들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형이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다퉈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 측의 통상적인 업무 형태로 봤을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7개월이 걸렸거든요. 1심까지요. 그러면 2심, 대법원 이렇게 간다면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원인이 이제 세 주체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달리 보시면 이제 피고인들이 형을 이제 받은 형들이 이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소심이나 이제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거나 무죄를 받을 그런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확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빠른 진행에 피고인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법원도 1심은 증인이 100명이 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미 진행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여지도 적고 증거조사도 항소심에서는 이루어질 것들이 많지 않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런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이 걸렸던 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2심에서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에서는 구형 자체도 구분해서 했고 판결도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구형 방식과 판결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합범으로 봐서 선고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 재판부는 지금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받았고 정치적인 행위로 본 측면에서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이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꼭 판결에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이번 1심 판결에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보면은 구형과는 어떤 다른 의원들 건과 비교해서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통 이제 구형이나 이제 그 선고에는 이제 가담 그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그다음에 이제 죄질 여부들이 이제 고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검찰의 구형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 구형의 정도를 약간 차이를 크게 뒀습니다. 중하게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을 구형했고요. 가담의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아주 낮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는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최하한 선은 정해놓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제일 낮게 구형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자연스럽게 선고에서는 벌금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측 10명 결심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범죄 혐의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지금 의율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폭행죄에 따라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형량과는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도 한 가지이고 다만 이것이 어느 범죄가 더 중하게 판단이 되고 그 죄질 측면에서 어떻게 재판부에서 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 좀 살펴볼까요? 어젯밤에 전남 신안해상에서 여객선이 돌섬을 들이받았는데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해경이 긴급 체포했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어제 저도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사고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명 피해는 이제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긴급 체포한 혐의는 중과실치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항해사나 조타수의 그런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혐의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경이 그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놓쳤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면 이제 그 항해사는 그런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도 지고 민사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 268조의 업무상 중과실치상이 적용될 것이고요. 이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부상자 수라든지 부상 정도, 사고 예방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여객선 운행은 그 승객 안전 운송 의무가 매우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항해사나 조타수의 과실이 매우 크게 적용이 된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의 경우 항해를 담당하던 1등 항해사가 언제 이게 변침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바꿨는지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해경과 해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꺾어야 될 부분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서 꺾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핸드폰을 봤는지 뭐 했는지는 이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꺾어야 되는 시점에서 꺾지 못해서 그대로 돌진했고 그 무인도가 나타나기 100m 전에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꽤 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일하는 계속 그 경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꺾는 시간이 왔다는 게 인지가 될 텐데 뭔가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체가 이상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휴대폰을 자기가 봤다고 인정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건이 너무 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다른 핑계를 댔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올 것이 뻔하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더 본인의 이제 죄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이제 솔직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수사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른 추위가 풀리면서 낮 동안 바깥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네, 내일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대전 2도, 부산은 7도로 평년 수준이지만 늦가을답게 아침에는 제법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대비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역시 미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추위가 찾아오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쉽기 때문에 배터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표시창 색깔이 녹색이 아니거나 교체한 지 3년 이상 되었다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액은 2년이 넘었거나 교체 후 4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을 했다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마모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공기는 평소보다 10% 정도 더 주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